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저는 67세입니다. 5년 전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듣지 말았어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느 도시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궁금하네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교수도, 영웅도 아닌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할머니입니다. 5년 전 저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서서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제 남편, 이동진의 서재를 청소하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 사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겁고 삐걱거렸지만 저는 늘 그 사다리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책장 위 먼지를 닦으려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발판 하나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떨어졌고 심하게 부딪혔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추락하면서 제 머리가 남편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책상은 묵직하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튼튼한 원목 책상이었습니다. 그 후 병원 신세를 졌고 검사 결과 의사는 뇌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미세 조직이 손상되었다고요. 의사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청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리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저는 그 일부가 아닌 물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것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침묵도, 소리의 부재도 아닌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 동지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귀가 되어주고 제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제 곁에 앉아 쪽지를 써주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플 때조차 숨쉬기 힘들어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늘 종이에 글을 써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지우는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제 며느리 수진. 그녀는 원래부터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청력을 잃은 후에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저를 짐 덩어리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 뒤에 서서 지훈과 소곤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입술은 빠르게 움직이고 눈을 치켜뜨고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저는 그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으려 했었지만 그 각도에서는 알아채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몸짓만으로도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마치 변명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입모양 읽는 법을 배우고 쪽지를 쓰고 사소한 도움을 청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지는 저를 낡은 가구처럼 쳐다보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남편 동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저에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쪽지와 몸짓으로 조용히 살았지만 저는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 제 귀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귀 속에서 공기가 맥박처럼 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귀 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치는 것처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문제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잦아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의에게 가보라는 말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석 의사 선생님은 젊고 세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찰하고 한참 동안 기계를 들여다보더니 마치 희망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험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수술이었습니다. 저렴하지도 않고 보장도 없지만 기회는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동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합시다. 잃을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빠르게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돈을 마련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희미하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듯 하더니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린다고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도 수진에게도요. 오직 동진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당신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란 말이오. 저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3주 후 동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결에 심장마비로 조용히 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청력과 그의 마지막 조언, 침묵하고 들어라는 말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장례식은 어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시린 묘지에 그의 어머니 곁에 묻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스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웃들은 동진의 친절함과 그가 운영하던 약국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지훈이, 오른쪽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척 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약을 잘 지어줬는지 회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떤 날씨에도 사람들을 도우러 다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 끝났네. 다행이다. 그녀가 친구인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도 어머님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 혼자서는 절대 못 사실 거야. 아버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거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걸 지훈 씨 앞으로 남겨두셨어. 당연하지. 누구한테 남기겠어? 어머님은 돈 관리도 집 관리도 못 하시잖아. 괜찮은 요양원 알아보고 이 집은 팔아야지. 드디어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얼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관뚜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질녘에 묘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축축하고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낙엽들은
마치 동진과 작별 인사를 하듯 흩날렸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고 누군가는 그저 제 팔을 가만히 만져주었습니다. 저는 꿋꿋이 버티려 애썼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1시간 전 제 장례를 의논하던 수진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진과 저의 집이었지만 수진의 눈빛에서는 이미 자기 집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방들을 돌아다니며 거의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청각 장애인의 침묵으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청각장애가 그들에게 편리한 가면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엌 창가에 앉아 저는 허공을 바라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분명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어. 겨우 방향 감각이나 유지하시는 정도인데. 지훈 씨도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건 자기도 알아. 주전자 끓는 소리도 못 들으시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쓸모없지만 아직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가구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심 한 점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소리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 기다리는 중이야. 유언장 공식적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 근데 솔직히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아버님이 모든 걸 당신 앞으로 해놓으셨을 게 뻔하잖아. 어머님이 혼자 감당 못하실 거라는 걸 아셨을 테니. 지훈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이게 좀 마음에 걸려. 어머님하고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그러자 수진이 날카롭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얘기해? 누구랑? 지훈 씨, 어머님은 귀가 안 들리셔. 설령 들으신다 해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실 것 같아? 재산세가 뭔지, 공과금은 어떻게 내는지,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도 모르셔. 평생 아버님이 다 해주셨잖아. 당신도 잘 알면서.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가 장례식장에서처럼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속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진과 제가 함께 보험을 들고 예산을 짜고 이율이 떨어졌을 때 어느 은행으로 돈을 옮길지 의논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하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는 저를 존중했지만 그녀는 저를 모욕했습니다. 들어봐.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좋을 때도 순진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절대 감당 못해. 우리가 이렇게 미적거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만약 어머님이 집에서 나가기 싫어하시면 어떻게?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싫어해? 지훈 씨,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들으셔. 우리가 가라는 곳으로 가시게 될 거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걸. 저는 아래층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초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저 통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동진이 죽기 몇 달 전 저를 서재로 데려갔던 일을. 그는 겨울 코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요, 순자 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만 아는 거요. 왜요?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뭘 원하는지 보이니까. 그 애가 말하는 걸 들었소. 우리 집을 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 저는 솔직히 그가 과장한다고 그저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희미한 새벽빛만이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나의 집, 나의 벽, 나의 커튼. 그런데 갑자기 낯선 목소리, 낯선 명령, 낯선 결정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동지는 이제 없는데 제게는 이미 새로운 삶의 규칙이 들이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다가서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저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해서요. 어머님이 날마다 더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아서요. 혼자 두기가 무서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아요. 청력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셨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심해지셨어요. 원래도 의존적이셨는데 지금은 아예 공간 감각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맨발로 조용히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 평생을 살아온 나의 집.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 공간 감각을 잃은 무력한 장애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주인처럼 제 부엌 식탁에 앉아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집이 크긴 하지만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을 적절한 시설로 모시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려영소 같은 곳으로요. 이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저는 난간을 잡고 맨 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제 심장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저편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녀는 히스테리 없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쉽게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식 있어? 그가 재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 공식적으로 열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대.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아버님이 다 미리 써두셨을 거야. 난 이게 다 너무 힘들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다시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얘기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해 못하시는 분하고? 지훈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들으셔. 설령 듣는다 해도 이해를 못 하신다고. 어머님을 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계시잖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저를 집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나 질문 없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저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주세요. 동지는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금고는 여전히 겨울 코트 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기계음이 저를 위로하는 듯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사진,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유언장 원본이 있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고 제목을 매이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이동진은 온전한 정신과 확고한 기억으로 나의 모든 재산, 저축, 그리고 동산을 나의 아내 박순자에게 유증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청력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법적 행위 능력자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녀를 행위 무능력자로 만들거나 그녀의 의지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저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꼿꼿한 척추가 서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진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제 안에서요. 집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의 꽃도, 식탁 위의 찻잔도, 동진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낡은 슬리퍼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이제부터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도 없이 오직 인내와 관찰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제 부엌에서 우편물을 정리하며 마치 부서장처럼 행세했습니다.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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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님, 이걸 대체 어떻게 내시려고 했어요? 관리비만 해도 연금의 절반인데. 토지세는요? 전기세는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여기는 그대로 귀먹고 정신없는 늙은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찌르는 듯한 그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콤하고 얼굴은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얼음장 같은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진의 장민 엉쿨 옆 정원 벤치에 앉아 부엌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어떤 여자에게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어머님 며느리 최수진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요. 어머님이 혼자 남으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뭐랄까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리고 청력도 거의 없으시고요.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돈이나 서류 관리가 힘드세요. 혹시 저희가 후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공식적으로 행위무능력 판정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행동을 보면 명백해요. 뭘 서명하는지도 모르시고 편지도 못 읽으세요. 밤에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나와서 낮과 밤을 혼동하시기도 하고요. 혼자 두기가 무서워요. 밤에 잠옷바람으로.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그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전화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서연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박순자 어머님 며느리 최수진입니다. 예전에 어머님 진료 보셨던 것 같은데요.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전문가. 아마도 정신과 의사나 노인병 전문의가 와서 상태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이해하시겠지만 어머님이 완전히 변하셨어요. 청력 상실에 남편의 죽음까지 너무 폐쇄적이 되셨어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으신데 통제 없이 두는 건 위험하잖아요. 저는 무릎 위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명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화 한 통, 한 통, 저를 행위무 능력자로 만들어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침실로 가려 할 때 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 그냥 엄마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별일아니야.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제 역할을 계속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되뇌었습니다. 넌 정말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안 보이는 거니?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틀 후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오서연이었습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젊고 단정한, 선한 눈매와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주인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남편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넋을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듣지도 못하시고 시간 개념도 없으세요. 어제는 예를 들어 남편이 이미 없는데도 2인분을 차리셨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습관적으로 접시 2개를 꺼냈다가 제 손으로 다시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저 손이 저절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게 병의 증상일까요? 의사는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과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단둘이서요. 수진이 즉시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아, 저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세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노인 환자분들을 대하는데 익숙합니다. 오서연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문밖복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문 반대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잘 안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이해하셨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글자를 입력한 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글, 가족 없이 저와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썼습니다. 며느님이 당신을 두렵게 하나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실제보다 더 약한 척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한참 동안 타자를 치더니 보여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시설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며칠 동안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었고 믿어주었습니다. 몇 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다 기록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조급하게 다그쳤습니다. 어머님은 돌봄이 필요해요. 후견인도요. 저희가 정말 걱정이 많아요. 모든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수진은 현관에 선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발판을 잃기 시작했음을 느꼈고,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버팀목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동진이 언젠가 저보다 더 잘 보았던 힘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력한 척하는 연극은 끝났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사람으로 깨어났습니다.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처럼 머릿속 모든 것이 명확하고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요가를 하러 갔습니다. 지우는 출근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늙은 고양이만이 창가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고 부엌의 시계는 때가 왔다고 말하는 듯 규칙적으로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가방에 동진의 유언장 원본, 녹음 파일이 든 녹음기, 오서연 의사의 소견서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의 압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동진이 남긴 편지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불러 동진과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성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직하고 과묵하며 소란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오셨습니까?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디에 있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석 달째입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수술 후에 청력이 회복됐지만 동진 씨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없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입니다. 그 사람과 저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장례식장에서의 대화부터 수진과 지훈이 저를 자신들의 재산으로 여기기로 결정한 것,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 의사들에게 한 거짓말, 은행과 법률 상담소에 제 등 뒤에서 한 전화들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모든 것을 녹음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덧붙이며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틀어드릴까요? 박 변호사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여러 법 조항에 해당됩니다. 노인에 대한 압박, 사기성 후견인, 신청 시도, 재산권 제한 등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머님의 법적 행위 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의사 소견서가 있지만 추가로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둘째,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30일 이내에 어머님 댁을 떠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명을 받아서요.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님께는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고 그들은 계약 없이 거주하며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모아 소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빠르게 짐을 쌀 겁니다. 저는 앉아서 들으며 제 버팀목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동진이 어딘가 옆에 앉아서 거봐, 당신은 해낼 수 있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사본을 준비하고 통지서를 인쇄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가 직접 와서 대화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이미 어머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더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다시 침묵. 제 연극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지훈이 퇴근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의자, 나의 집, 폭풍 전의 나의 고요. 무릎 위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진의 유언장, 의사소견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공증인 사무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샐러드를 썰며 동시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 처리할 거예요. 곧 아마 일주일 후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춘천 시내는 아니지만 근처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심리치료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시설도 깨끗하고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가 하는 마지막 전화가 될 것이었습니다. 18시 15분,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재킷을 벗고 늘 그랬듯이 제게 다가와 이마에 입을 맞추려 몸을 숙였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의미 깊었단다,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말도 아주 잘 들린단다. 벌써 석 달째야. 부엌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발소리. 수진이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듣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그냥 너희에게 이 발견을 알리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보니 그러길 잘했지. 그들은 둘 다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위엄있게 일어섰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네. 지훈 씨도 어머님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 혼자서는 절대 못 사실 거야. 아버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거든. 수진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앞뒤 다 자르고 편집한 거잖아요. 저는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행위무능력자로 판정되면 지훈 씨가 후견인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집을 팔고 어머님을 시설로 모시고 드디어 인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거짓말이야. 수진이 소리쳤다. 당신이 다 꾸며낸 거야. 우리를 염탐했어? 연기한 거야? 그래, 연기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 절대 알지 못했을 테니까. 저는 지훈에게 몸을 돌렸다. 너는 이 모든 걸 들었지. 침묵하고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덧붙였다. 조용히 해. 너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엄마를 팔아넘겼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저는 유언장을 가져와 그들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진짜 문서야. 동진 씨가 서명한 거, 공증까지 받았어. 집, 돈, 모든 게 내 앞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이 있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그의 뜻에 반한다고 분명히 써놓으셨어. 수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건 위조야. 내일 공증인이 진보님을 확인해 줄 거야.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원도. 만약 지훈이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다시 의사들을 속이려 든다면 사기 및 권리 침해 시도로 고소할 거다. 나한테는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내 전화 통화까지도.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 몰랐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알았어. 그냥 끼어들지 않는 게 편했을 뿐이야. 그녀가 말하는 동안
너는 모든 게 정상인 척했지. 나는 우리가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희는 내 인생을 너희끼리 나누고 있었어. 나를 어디에 보낼지, 내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 정하면서. 나는 물건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동진 씨의 아내, 내 엄마, 이 집의 주인이야. 안개처럼 짙은 침묵이 흘렀다. 저는 벽장으로 다가가 여행 가방 2개를 꺼냈다. 그들이 이사 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1시간 주겠다. 짐 싸.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발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지. 수지는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신 엄마를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 어머님은 아프셔. 곁에 있어줘야 해.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정신이 멀쩡하고 강하고 너희가 누구인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 네가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능력이 있다면 이 침묵으로 나를 도와줘. 그녀를 변호하지 마. 내 반대편에 서지 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일어나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엄마. 짐 쌀게요. 죄송해요. 용서는 약이 아니란다, 지훈아.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겠지. 그들은 40분 만에 짐을 쌌다. 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문이 쾅 닫히고 차가 출발했을 때 저는 천천히 집안을 걸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동진의 사진을 다시 세우고 수진이 동진과 내 침실에 깔아놓았던 침대 시트를 벗겼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말로 진짜 집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서류상이 아니라 느낌으로.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무서운 침묵이 아니었다. 등 뒤의 속삭임도 침실의 낯선 발소리도 공기 중에 긴장감도 없는 진짜 좋은 침묵, 숨쉬기 편한 침묵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첫 아침 저는 저절로 잠에서 깼다. 알람도 문 밖의 낯선 목소리도 내 부엌의 낯선 음식 냄새도 없이 일어나 주전자를 올리고 창문을 열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수진이 동진의 옛 서재에 저를 배치했을 때 깔아놓았던 거실 소파의 시트를 벗겼다. 그녀가 만졌던 모든 것을 닦고 다시 세탁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것은 마치 정화의식 같았다. 정오 무렵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챘다. 박순자 어머님, 오서연 의사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그때 매우 단호하시면서도 절제된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이야기가 그 대화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정확히 아는 환자는 드물게 만났습니다. 제게 좋은 스승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다. 제 남편이요. 우리는 불필요한 말 없이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며칠 후 저는 부산에 사는 동생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항상 핑계가 있었다. 수진이가 괜히 걱정 끼쳐드릴 필요 없다며 말렸고 지훈이는 엄마는 이미 피곤하시다고 했다. 저는 그 조언자들의 말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이제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영희야, 안녕? 나야, 순자 언니. 세상에 언니 맞아? 나는 언니가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지. 절대 아니야. 그냥 방해되는 게 많았어.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동진, 손주들, 그리고 가끔은 그냥 훌쩍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저를 초대했다. 언니, 우리 집에 일주일만 와. 내가 바다도 보여주고
덤으로 수진이랑 지훈이 없는 삶도 보여줄게. 저는 웃었다. 영희야, 나는 이미 그 삶을 시작했어. 하지만 바다는 나쁘지 않겠네.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많은 일을 했다.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던 크고 불편한 낡은 장식장을 팔았다. 동진이 예전에 책 읽기를 좋아했던 창가로 그의 의자를 옮겼다. 도서관에 등록하고 뜨개질과 소통이라는 모임에도 나갔다. 삶이 동화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제 삶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몇 번 전화했다. 불확실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중에는 아마도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건 이제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수지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지인을 통해 들으니 지훈을 떠났다고 했다. 금방 떠났다고들 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나 보다. 저는 예전에 동진이 제게 쪽지를 써주던 책상에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 그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그는 제가 얼마나 강한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썼다. 저는 읽으며 생각했다. 당신이 옳았어요. 나는 해냈어요. 저는 침묵했고, 참았고, 들었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혼자 남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반년이 지났다.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정원은 해동되었고, 장미는 첫 새순을 틔웠다. 저는 길을 따라 걸으며 덤불의 지지대를 바로잡고 조용히 동진에게 말을 걸었다. 봐요, 해냈어요. 당신이 부탁한 대로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저는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고 함정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누군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멈췄다. 지우는 2번 찾아왔다. 한 번은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 2번째는 편지를 가져왔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이거 엄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처럼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편지로는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읽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썼다. 부끄럽다고, 수진이 그녀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마자 떠났다고 썼다.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어떻게 그녀에게 동조했는지, 곁에 서야 할 때 어떻게 침묵했는지 보인다고 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은 배신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썼다. 저는 바로 전화하지 않았다. 생각한 후에 답장을 썼다. 고맙다. 이게 시작이겠지. 나는 원망하지 않아. 기억할 뿐이야. 그리고 네가 그녀 없이 혼자 왔다는 것을 기억한단다. 그게 중요해. 몇 주 후 저는 영희에게로 떠났다. 동생은 따뜻한 파이와 수다,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남쪽의 친절함으로 저를 맞았다. 우리는 해변을 걷고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오래된 사진들을 들춰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아있구나.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현관에 명패를 달았다. 박순자의 집.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곳의 주인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이가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동네 도서관에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는 저처럼 주름과 인생의 짐, 사랑과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모인다. 저는 가서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모든 것을 들었죠. 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반대편에 있는지를요.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을,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다. 여성이란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듣는 것이라는 것을. 가끔 저녁이면 저는 동진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는다. 지난 차를 우려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듣는다. 외부의 소리도 내부의 소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는 침묵을. 이렇게 저는 살고 있다. 남의 결정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큰 약속이 아닌 소박한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기억, 그리고 삶에 대한 존중으로.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의 참여는 영상을 널리 알리고 저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